대한민국 반도체가 또 한 번 세계 최초의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글로벌 1위의 위상을 굳건히 했다는 소식과 엔비디아의 암 인수 결정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두 가지 소식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차세대 디램 DDR5 디램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DDR5 디램은 차세대 디램 규격이라고 볼 수가 있고 향후 4차 산업의 중심이 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딥러닝 등에 적합한 초고속 고용량 제품인데요. 기존 디램 DDR4보다 1.8배, 2배에 가까운 속도를 낼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2018년 15GB의 DDR5 디램을 업계 최초로 개발한 이후에 인텔 등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에게 샘플을 제공했었고 디램의 동작, 호환성, 다양한 테스트를 통한 검증을 받았는데 그 과정을 모두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객 기업들의 니즈를 만족시키면서 SK 하이닉스는 향후 DDR5 디램 시장이 활성화되면 언제든지 제품을 판매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이 DDR5 디램은 향후 시장 점유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옴디아는 DDR5가 2년 후인 2022년이면 전체 디램 시장의 10% 그리고 2024년에는 4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미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디램, 플래시 메모리 모두 주도권을 잡고 있는 대한민국에게 있어서 향후 디램 규격이 될 DDR5 디램을 전 세계 최초로 출시했다는 것에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고 미래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선점 가능성도 역시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SK 하이닉스 측은 이번에 검증을 마친 제품은 CPU만 있으면 즉시 사용 가능한 서버용 디램 제품이라고 밝혔고 CPU에 지원이 되면 즉시 납품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DDR5 디램은 최대 용량이 64GB로 기존의 16GB DDR4 디램보다 4배 많죠. 그리고 전송 속도가 말씀드렸듯이 2배 가까이 빠를 뿐만 아니라 전격 전압도 9%가량 낮기 때문에 전력 소모는 적은 상태에서 보다 빠른 속도, 높은 용량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디램은 하이닉스의 2세대 10나노 공정을 통해 제작되었다고 하고요. SK 하이닉스는 이미 상반기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10나노급 2세대, 3세대 공정을 적용한 디램의 비중을 늘려서 미세 공정 적용 제품의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었는데 그대로 실현을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DDR5 디램 제품에는 EUV 공정이 적용되지는 않았고요. SK 하이닉스 측의 이전 발표 내용을 참고해 볼 때 내년 상반기부터 EUV 공정을 적용한 4세대 디램 제품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SK 하이닉스의 세계 최초 DDR5 디램 출시는 한국 반도체의 리더십을 또 한 번 세계에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서 저희 즐거운 라디오에서 일전에 미국 엔비디아의 암 인수 소식에 대해서 전해드린 바 있었죠. 이렇게 메이저 기업들이 합병하는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규제 당국들의 반독점 심사를 거치고 통과해야만 하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과 영국의 반대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중국이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최근 업계에서는 엔비디아가 암을 인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는 지난달에 영국의 암 인수에 무려 400억 달러, 47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었죠. 반도체 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거래였습니다.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여러 제조사들의 AP, 삼성의 엑시노스나 애플의 A 시리즈, 퀄컴의 스냅드래곤 모두가 암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스마트폰 AP 분야에서 암 아키텍처는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할 만큼 압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GPU 기반 제품 일변도인 엔비디아에게 있어서 유의미하게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수 있는 제품군을 넓힐 수 있는 결정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암의 인수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말씀드렸듯이 규제 당국들의 여러가지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는 대략 18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최근 영국에서 반대 의사를 예상보다 강하게 표출하고 있어요. 암의 창립 멤버 중에 한 명인 헤르만 하우저라는 인물이 대놓고 반대 의사를 표출하고 있는데 암이 미국 기업들에게 넘어가는 것은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암 고유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암은 엔비디아의 입김에 따라 제품을 개발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는 암의 비즈니스 모델을 궁극적으로 훼손시킬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또한 암의 인력 상당수가 엔비디아로 합류될 것이고 특히 캠브리지에 위치한 암 본사의 영향력이 감소할 것을 우려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엔비디아 측은 암의 본사는 여전히 영국에 유지할 것을 약속을 하고 있지만 현지의 시각, 목소리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영국 본사 유지, 고용보장 등의 까다로운 조건들을 붙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사실 영국뿐만 아니라 가장 큰 변수는 중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선 중국은 과거에 미국 퀄컴이 네덜란드의 자동차용 반도체 기업인 NXP 반도체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퇴짜를 놓은 바가 있었어요. 당시의 계약 규모도 440억 달러, 50조 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액수의 금액이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서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 기업들에 대한 경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서 퀄컴의 NXP 인수를 끝까지 반대했는데요. 결국 해당 계약은 무산되면서 퀄컴은 NXP 반도체에 위약금을 무려 2조 원 가까이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중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여러 지정학적 요인들, 이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반대 의사를 표출할 수 있다는 국가인 것이죠. 이때가 2018년이에요. 2년이 흐른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고 미중 관계는 당시보다 더 경색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엔비디아의 암 인수를 승인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중국이 오히려 이를 무기로 삼아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은 중국의 화웨이에 이어서 파운드리 기업 SMIC마저 거래 제한 대상 기업으로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렸고 다음 타겟은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창신 메모리나 양쯔강 메모리 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가해지는 규제 완화를 빌미로 엔비디아의 암 인수권을 가지고 딜을 해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능성도 개인적으로 낮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현재 엔비디아 매출의 4분의 1을 올려주고 있는데 즉 암에 의존하는 중국의 고객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의미죠.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게 되면 현재 미국의 대중국 규제 기조가 이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엔비디아 역시 중국 기업들과의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암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국에게는 첨단 산업의 주도권을 뺏길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거죠.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은 엔비디아가 암 인수를 하면서 보다 광범위한 포트폴리오, 이 제품군을 갖추고 더 다양한 제품을 중국에게 공급할 수 있어서 중국 정부는 이를 환영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현했지만 이러한 발언은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요소들, 정치적인 갈등들을 배제한 채 시장의 관점, 기업의 관점에서만 평가를 내린 것이죠. 그러나 현재 미중 관계를 생각한다면 중국이 순순히 이를 허락할지에는 큰 의문이 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번 미국 재선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대중국 스탠스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고 반독점 심사 과정에는 대략 18개월, 내후년 초까지 이어질 예정이니 중간에 이 변수가 생길 가능성은 물론 있겠죠. 결론적으로 중국이라는 변수가 현 시점에서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암 인수에 대해서 거의 확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에는 분명 무리가 있고 시장의 요소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이 정치적인 갈등 요소들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이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성공한 요인은 광범위한 검사로 이를 가능케 한 진단키트가 세계적으로 원활히 유통될 수 있게 세계 각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한 외교 전문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9일자 기사에서 한국 기업들이 현재 진단키트 생산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공급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디플로맷은 그러면서 현재 세계 다른 모든 국가들이 한국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은 가능한 한 다른 국가들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곳곳에서 한국에 진단키트를 수출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데 진단키트 생산에 필요한 해외 원료 공급에 차질이 없게 각국이 협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매체는 한국 정부로서는 이런 수출품들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더 나아가 해외 각국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돼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한국의 검사법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면 세계적인 공공재로 분류해 적정한 가격에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빌 게이츠 이사장은 세계 주요국 언론사의 실은 특별기 고문에서 세계적 대행 상황을 종식할 유일한 방법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갖게 하는 것뿐이라며 어떠한 백신이든 적정한 가격으로 모두가 접근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질병과의 싸움에 전 세계적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주요 20개국 지도자들에게 백신을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개발 기금에 투자하겠다는 의미 있는 공여 약속이 필요한 때라고 당부했습니다. 세계 최대 부국 미국을 최대 피해국으로 만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역설에 세계 의료 바이오 업체는 때 아닌 특수를 맡고 있다. 한국의 의료 진단기기 업체도 마찬가지다. 오상 헬스케어와 솔젠테를 포함해 국내 4개 업체가 연방재난관리청과 직접 공급 계약을 맺고 수출기를 열었다. 랩지노믹스, 시젠 등 주정부와 시정부에 진단키트를 수출한 기업도 많다. 8일까지 미국민 200만 명 이상 진단을 받고 이 중 확진자가 43만 명을 넘은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검사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호재에 국내 진단키트 생산업체의 주가도 들썩인다. 우리 외교부도 대량 검사 정책으로 주기의 확산을 차단한 K-방역 홍보 차원에서 진단키트 수출에 발벗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의료 장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뒤 한미 실무 협의를 갖고 미식품의약청 긴급 사용 승인 문제는 물론 FEMA 조달 계약까지 챙기고 있다. 매일 브리핑을 통해 진단키트 수출 진척 상황을 발표하는 것도 외교부다. 때론 시장 공시보다 빠르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지원 노력을 고마워하느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중국과 러시아가 엄청난 양의 멋진 의료 물품을 보냈다며 감사 표시를 했지만 한국에는 거칠의 인사도 한 적 없다. 거꾸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검사를 했고 미국 검사 장비가 가장 우수하다고 했다. 미 FDA도 자국 진단키트 31개를 승인하는 동안 정상통화를 한 지 2주가 넘도록 긴급 사용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다. 국무부도 신종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한국의 지원 내역을 문의한 데 답을 하지 않았다. 진단키트 수출 외에 우리가 지원한 게 없기 때문이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 유럽 같은 선진국에 인도적 지원은 하지 않는다며 마스크나 인공호흡기 같은 다른 의료 장비는 국내 수요를 충당하기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수출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도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 회장이나 차이 충신 부회장 같은 민간 차원 원조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의료장비 지원에 관한 질문에 역정을 내며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얘기를 꺼냈다. 중국이 우리를 도울 때라며 2,500억 달러 규모의 민농산물, 공산품 구매 약속을 이행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했다. 지난 1일 방위비 분담협정 합의가 무산된 것처럼 지나친 수출 홍보가 독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